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참혹한 대지진. 수만 명의 목숨이 한순간에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혔다. 국제사회는 거액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공허한 숫자만 남았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이름이 등장한다. 대한민국. 언론에 처음 보도된 것은 단지 100만 달러의 긴급 지원이었다. 그러나 곧 이어진 장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다른 강대국의 구조팀보다 먼저 카불과 헤라트에 도착한 한국의 특수구조부대,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첨단 장비들. 현장은 순식간에 K-레스큐라는 이름으로 뒤바뀌었다. 놀라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한국에 전례 없는 선물을 안기며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세계의 시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조차 예상치 못한 장면, 작은 나라로 여겨지던 한국이 이제 국제인도주의 무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것이다. 이 충격적인 전환의 순간을 기록한 이는 영국 출신 국제구호 전문가 조너선 리드 박사다. 그는 수십 년간 재난 현장을 지켜본 경험으로 이번 사건을 생생히 전하며 한국이 어떻게 단순한 지원국을 넘어 실행하는 강국이 되었는지를 풀어낸다. 이제 그의 눈을 통해 우리는 진실의 현장을 마주하게 된다. 100만 달러는 겉에 드러난 숫자일 뿐, 그 뒤에는 세계를 뒤흔든 한국의 행동이 있었다. 저는 영국 출신으로 국제인도주의 구호를 연구해온 조너선 리드 박사다. UNHCR에서 일했던 경험 덕분에 수많은 재난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내가 수십 년 동안 본 어떤 장면과도 다르다. 언론의 헤드라인에는 단순히 이렇게 적혀 있다. 한국 유엔을 통해 100만 달러 긴급 지원. 그 액수만 놓고 본다면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 거대한 재난 앞에서 100만 달러는 단지 공식 보고서에 기록될 한 줄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겉으로 보이는 수치가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지 직접 확인하고 있다. 카불 현지에서 만난 동료 기자가 내게 물었다. 조너선, 한국이 정말 그 정도밖에 안 한 거야?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작지 않아? 나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건 시작일 뿐이야. 겉으로 드러난 건 돈이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야. 내가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동료의 표정은 의아함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내가 보고 있는 광경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뛰어드는 군인과 장비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직접 구해내는 행위다. 100만 달러라는 액수는 마치 빙산의 꼭대기처럼 보이는 것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과거 여러 차례 미국, 유럽, 중국의 긴급 구호 현장을 동행한 적이 있다. 그들은 거대한 수송기와 화려한 기자회견으로 존재감을 알리곤 했다. 그러나 준비와 협상에 시간이 걸려 실제 구호 활동은 며칠씩 늦어지기 일쑤였다. 반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내가 목격하는 한국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마치 사전에 모든 것을 계산해 둔 것처럼 움직임이 신속하고 군사훈련의 연장선에서 구조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처음 이 장면을 전해 들었을 때조차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분명하다. 현지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드는 가운데 한국 국적의 군인들이 직접 장비를 내리고 파손된 건물 근처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주변에 있던 아프간 소년이 내 옷자락을 잡고 속삭였다. 당신은 기자예요? 저기 사람들 한국에서 온 거 맞아요? 정말 우리를 도우러 온 거예요? 나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보았다. 그래, 맞아. 한국에서 왔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을 줄 거야. 순간 아이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설명하기 어려운 울림을 주었다. 그 미소 뒤에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이 있었다. 나는 그 희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충격적인 사실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단순히 돈만 보낸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하고 절망적인 곳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내가 지금 전하려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다.
100만 달러는 표면일 뿐이다.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의 행보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예상 밖의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의 땅은 지금 거대한 상처를 안고 있다. 지진계가 기록한 수치는 8.1, 숫자는 차갑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뜨겁게 사람들의 삶을 집어삼켰다. 나는 폐허로 변한 거리 위에 서서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덧없을 수 있는지를 전신으로 느낀다. 집은 무너져 먼지로 바뀌었고 시장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절망과 혼돈이 뒤섞인 하나의 심연이다. 내 앞을 지나가던 노인은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꾸러미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붙잡으며 물었다. 당신 기자인가요? 이걸 좀 찍어주시오. 내 손자가 여기 있었는데 아직 찾지 못했소. 나는 그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의 셔터 소리는 너무 가벼웠다. 무너진 건물 아래서 아직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데 그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구조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사람들은 맨손으로 돌을 치워내고 있었다. 손톱이 다 부러지고 피가 흘러내려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 젊은 남성을 만났다. 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여전히 잔의 속을 헤매며 동생을 찾고 있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묻자 그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집은 없고 내 가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과 절망이 동시에 배어 있었지만 또 다른 힘이 느껴졌다. 그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 절박한 눈빛이야말로 희망의 마지막 불씨처럼 보였다. 도시는 거의 마비 상태였다. 전력망은 무너져 어둠이 도시를 뒤덮었고 물은 오염되었다. 병원은 이미 붕괴하거나 포화 상태에 빠져 의사와 간호사들은 거리 한복판에 임시 진료소를 세우고 있었다. 부상자들은 땅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아이들은 울다가 목이 쉬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어른들은 그 아이들을 안은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 와중에도 국제사회는 바쁘게 움직이는 듯했다. 텔레비전 속 각국 지도자들은 회견장을 가득 메우며 긴급 원조를 선언했다. 3억 달러 지원, 식량 5만 톤 약속, 숫자와 단위가 줄줄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현장에서 그 말들이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공항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았고 카불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한 유엔 직원은 내게 조용히 말했다. 모두 말은 빠릅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너무 늦습니다. 예산이 승인되기까지, 물류가 준비되기까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정리되기까지 주민들은 지금 바로 물 한 모금, 붕대 하나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계는 아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현장에서 직접 보았다. 주민들이 생수를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데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작은 병 몇 개뿐이었다. 아이들은 서로 먼저 마시겠다며 다투다가 결국 한 모금씩 나눠 마셨다. 누군가는 손바닥에 물을 받아 갓난아기 입에 흘려 넣었다. 그 장면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밤이 되자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도시의 불빛은 꺼지고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들었다. 나도 그들 곁에 앉아 있었다. 한 소녀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전해줄 건가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답했다. 그래, 나는 내 목소리를 기록해서 모두에게 전할 거야. 아무도 무시할 수 없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잠시나마 안도의 빛을 띠었다. 그러나 그 눈빛 뒤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카불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였다. 헤라트에서는 학교 건물이 무너져 수백 명의 학생이 매몰되었고 칸다하르에서는 주요 도로가 갈라져 구조대가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마을 단위로 완전히 고립된 지역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도 각국 언론은 여전히 수치를 다루는데 집중했다.
사망자 2만 명 돌파. 피해자 50만 명 이상. 그러나 내 눈앞의 현실은 그런 숫자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구체적이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울음소리, 한 노인의 떨림, 한 여성의 오열이었다. 한 현지 의사는 내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재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내일을 믿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내 취재 노트에 깊이 새겨졌다. 지진은 건물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마저 흔들어 놓았다. 나는 잿더미 위에서 연기를 바라보며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스스로 묻는다. 그러나 대답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현장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보도 자료를 읽는다. 각국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들은 거대하다. 3억 달러 지원, 1억 달러 규모의 의료 장비, 50만 톤 식량 지원. 기자들은 이 숫자들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제목을 뽑는다. 세계는 마치 돈과 단위로 경쟁하듯이 구호를 약속한다. 그러나 그 거대한 약속들 뒤에 실제 행동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그 와중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줄 기사였다. 대한민국 유엔을 통해 100만 달러 긴급 지원. 액수만 놓고 보면 다른 나라들의 발표에 비해 너무 작았다. 편집국에서는 이 소식을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몇몇 기자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한국? 고작 100만 달러. 그건 그냥 상징적 제스처일 뿐이야. 나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현장의 공기는 돈의 크기보다 더 무겁고 절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작은 숫자가 지닌 묘한 뉘앙스를 느꼈다. 왜냐하면 국제 원조의 세계에서 때로는 액수보다 중요한 것이 시기와 실행력이기 때문이다. 카불의 한 주민은 휴대폰을 통해 전해진 뉴스를 내게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이 돈을 보냈다고 하네요. 적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언제 우리 손에 닿을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물과 약이 필요한데. 그의 말은 뼈 아팠다. 사람들은 거대한 약속보다도 작은 실천을 갈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논의와 절차에 갇혀 있었다. 나는 유엔 사무소에 들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책상 위에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가리켰다. 보세요. 각국에서 보내온 약속과 서명서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가 실제 구호품으로 바뀌려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100만 달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규모는 작지만 절차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죠. 숫자가 크지 않으니까요. 그 대화는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거대한 액수와 화려한 수사였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당장 오늘 쓸 수 있는 약품, 오늘 마실 수 있는 식수였다. 내가 속한 국제기자단 회의에서도 한국의 소식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한 프랑스 기자가 말했다. 솔직히 100만 달러는 국제사회 전체로 보면 미미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너무나 크니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독일 기자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이 정도 규모로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없죠.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메모를 했다. 내 경험상 종종 세상이 과소평가한 작은 행동이야말로 진짜 변화를 일으키곤 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카불의 주민들에게 한국의 이름은 아직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들은 주로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의 이름에 익숙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이 유엔을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웃했다. 한국? 남쪽에 있는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가 전쟁 때 파병한 건 들었지만 구호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반응은 솔직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한국은 아직 낯선 존재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낯설 속에 기대도 있었다. 그들은 과거 강대국의 약속에 여러 번 실망했기 때문에 작은 나라가 보내온 작은 액수조차도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다. 나는 현장에서 한 아이를 만났다.
그는 임시 천막 안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고 있었다.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고는 내게 물었다. 아저씨,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나요? 그래, 맞아. 그 나라에서 돈을 보냈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 마을에도 사람들이 와줄까요? 그 질문에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갈증이 숨어 있었다. 나는 결국 이렇게 답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내 목소리를 기록할 테니 세상은 반드시 듣게 될 거야. 내 노트에는 계속해서 비슷한 장면들이 기록되었다. 기자들은 수치를 쓰고 주민들은 생존을 이야기했다. 국제사회는 회의실에서 논의를 거듭하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잔해 속에서 맨손으로 벽돌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100만 달러. 그 숫자는 세계가 보기에는 작았지만 나는 그 숫자가 곧 다른 무언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아직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카불의 공기는 여전히 먼지로 가득했다. 폐허 위에서 사람들은 맨손으로 돌을 치우며 생존자를 찾고 있었다. 국제기자단은 매일같이 유엔 사무소와 공항을 오가며 언제쯤 본격적인 구조팀이 도착할지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준비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카불 외곽도로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 먼지 속에서 검은 차량 행렬이 서서히 다가왔고 그 뒤에는 낯선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있었다.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차량 옆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 문양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한국군이 이곳 아프가니스탄의 재난 현장에 실제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기자들 사이에 술렁임이 퍼졌다. 한 미국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다. 저건 뭐지? 한국 군인들이라고. 도대체 언제 들어온 거야? 나는 황급히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렀다. 한국군 병사들은 이미 정해진 듯한 동작으로 장비를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군복은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움직임은 일사불란했다. 혼돈과 절망이 뒤엉킨 거리에서 그들의 등장은 마치 이질적인 장면처럼 보였다. 근처에서 구경하던 아프간 주민들이 웅성거렸다.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거라고요? 군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한국에서 온 특별구조부대입니다. 노인의 눈빛은 믿기지 않는 듯 흔들렸다. 그는 곧 다른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군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과 기대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유엔 사무소 관계자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이 돈만 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예상 밖입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병사들이 설치하는 장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주변에 있던 다른 기자들도 속삭이며 기록을 남겼다. 왜 우리는 이 소식을 미리 듣지 못했지?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 나는 메모장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한국군 카불 현장 첫 진입. 그날 저녁 나는 현지 주민들과 함께 한국군의 진영이 세워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병사들은 질서정연하게 천막을 치고 구조 동선을 확보하고 있었다. 무너진 건물 앞에 경계선을 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라 움직였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그들의 침착한 태도와 체계적인 지휘의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한 아프간 청년이 내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대국들이 말만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에서 가장 귀한 것은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당장의 행동이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바로 그 행동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현지 언론은 일제히 한국군의 등장을 보도했다. 작은 신문사의 기자는 내게 원고를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기적 같은 도착이라고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국제방송사들도 뒤늦게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 자막에는 예상치 못한 도착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 세계는 여전히 의아해했고 카불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호기심이 커져만 갔다. 나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 숫자와 약속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진짜 희망은 눈앞에서 움직이는 손길, 실제로 다가와 함께 숨을 쉬는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한국군은 그 희망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카불 시내의 무너진 건물 앞에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이번에는 단순히 군인의 등장이 아니라 그들이 꺼내놓은 장비 때문이었다.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날개를 접은 작은 드론이었다. 병사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더니 버튼을 누르자 드론은 가볍게 공중으로 솟구쳤다. 곧이어 화면에 낯선 이미지가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건물 내부를 투시한 듯한 선명한 신호였다. 유엔 직원이 놀라며 물었다. 이건 뭐죠? 어떻게 벽을 뚫고 안을 볼 수 있는 겁니까? 한국군 장교가 차분히 대답했다. 지표2과 레이더를 탑재한 장비입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곧 화면에 미세한 파동이 나타났다. 그곳은 완전히 무너진 방이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호였다. 순간 주변에 있던 아프간 주민들이 웅성거렸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거기 우리 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외쳤다. 병사들은 즉시 위치를 기록하고 구조 작업에 들어갔다. 나는 그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이어 또 다른 장비가 등장했다. 이번에는 네 발로 움직이는 작은 로봇이었다. 마치 개처럼 생긴 그것은 좁은 틈 사이로 기어들어갔다. 카메라와 여러 상 센서가 연결되어 모니터에 생생한 화면을 보여주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살려주세요. 순간 모두가 멈춰섰다. 로봇은 다시 방향을 틀어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히 찍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주민들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부둥켜 안았다. 나는 손이 떨려 메모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카불에 도착한 다른 국제 구조대들은 여전히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수송 지연과 행정 문제로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한국군은 도착하자마자 장비를 가동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생존자의 위치를 찾아냈다. 이 차이는 너무도 분명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또 다른 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텐트처럼 보였지만 불과 30분 만에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모했다. 투명한 돔 형태의 구조물이 솟아올랐고 내부에는 의료 장비와 인공 조명이 설치되었다. 현지 주민들이 이게 뭐냐고 묻자 장교는 설명했다. 이것은 K-메드돔입니다. 이동형 야전 의료소로 AI 시스템이 수술과 응급 처치를 지원합니다. 곧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들어갔다.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군 의료팀은 AI가 제시하는 영상 지침을 참고하며 신속하게 수술을 진행했다. 한 중년 남성이 다리 골절로 고통을 호소했는데 불과 1시간 만에 깁스와 치료가 끝났다. 그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이런 걸 처음 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생명을 돌려줬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기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영국 기자가 내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구조활동이 아니야. 기술과 군사훈련 그리고 인도주의가 합쳐진 새로운 형태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크게 적었다. K-레스큐 기술로 희망을 구현하다. 밤이 되자 돔 내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바깥은 어둠과 추위가 지배했지만 그곳은 따뜻한 빛과 생명의 소리가 가득했다. 아프간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돔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대. 그 말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믿음처럼 들렸다. 나는 국제구조 현장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이처럼 조직적이고 첨단화된 장비가 실전에 투입되는 장면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한국이 이토록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장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저녁 나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세계는 아직 돈과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카불의 거리에서는 이미 한국이 기술로 생명을 구하고 있다. 차이는 바로 눈앞에서 확인된다.
나는 구조 현장에서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지진 발생 이후 72시간. 이 시간은 생존자에게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대부분의 국제구조팀은 아직 장비를 풀고 행정 절차를 밟느라 분주했지만 한국군 K-레스큐 부대는 이미 현장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첫날 아침, 드론은 무너진 시장 건물 위로 날아올랐다. 지표2과 레이더가 미세한 심장 박동을 감지하자 병사들이 곧바로 돌무더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불과 2시간 만에 5명의 아이가 구조되었다. 아이들이 먼지와 피로 뒤덮인 얼굴로 들것에 실려 나오자 주변 주민들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그 순간 나는 눈앞에서 희망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둘째 날에는 K9 레스큐 로봇이 활약했다. 좁은 틈새로 들어간 로봇이 촬영한 영상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남성이 비쳐 있었다. 그는 잔해 속에서 꼼짝 못한 채 손가락만 겨우 움직이고 있었다. 로봇이 그의 신음을 감지하자 구조대는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하고 철근을 절단했다. 몇 시간 후 그는 밖으로 나왔고 눈물을 흘리며 한국군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알라가 당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세 번째 날 아침, K-메드돔 내부는 이미 작은 병원처럼 변모해 있었다. 30분 만에 설치된 이 구조물은 24시간 내내 불빛을 밝히며 부상자들을 치료했다. 내가 직접 목격한 한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다. 다리를 크게 다친 소녀가 들어왔을 때 의료팀은 AI 시스템이 제시하는 지침을 따르며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그 소녀는 곧 의식을 회복했고 가족들은 울며 군인들의 손을 붙잡았다. 그 장면을 본 다른 주민들도 차례차례 줄을 서며 구조대에 도움을 청했다. 72시간 동안 한국군은 무려 1200명 이상의 생존자를 구출했다. 이는 다른 어떤 국제구조팀보다 압도적인 수치였다. 아직 현장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한 서방의 구조팀은 이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유럽 기자는 내게 말했다. 어떻게 이토록 빨리 움직일 수 있지? 보통은 준비에 며칠이 걸리는데.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의 행동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훈련된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거리 곳곳에서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손에 작은 종이나 천을 들고 다니며 글씨를 적었다. 고마워요, 한국. 아이들은 영어로 혹은 파슈토어로 혹은 단순히 한국어 알파벳을 흉내내며 그 문장을 써내려갔다. 어떤 이들은 트럭 옆에 트루 프렌드 인 크라이서스라는 문구를 붙여두기도 했다. 나는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으며 깊은 울림을 느꼈다. 단지 구조된 사람들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절망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으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돈이나 정치적 약속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유엔 관계자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우리는 수많은 구호 작전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원국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돔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수술과 치료가 이어졌다. 바깥에서는 주민들이 작은 모닥불을 피우며 서로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한국이 우리 곁에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노트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72시간, 1200명, 그리고 새로운 신뢰. 72시간이 지나고 한국군의 활약이 국제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자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다. 카불의 거리에서는 여전히 고마워요. 한국나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다. 먼저 들려온 것은 중국과 관련된 소문이었다. 현지 항공 관계자는 내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한국의 군용 수송기가 처음 카불로 향할 때 중국 상공을 통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늦게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내가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돌아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결국 제 시간에 도착했죠.
이 이야기는 곧바로 기자들 사이에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을 견제했다는 추측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동시에 미국 측의 반응도 심상치 않았다. 워싱턴에서 파견된 한 외교관은 기자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의 초점이 지나치게 한국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불만이 섞여 있었다. 실제로 CNN과 BBC 등 주요 방송사에서도 논평이 이어졌다. 한 패널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역할은 분명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준비가 지나치게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들은 단순한 인도주의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발언은 스튜디오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패널은 즉시 반박했다. 아니요, 지금 중요한 건 의도나 정치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한국이 실제로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러나 이미 숨겨진 의도라는 프레임은 퍼지고 있었다. 트위터와 각종 온라인 공간에서는 한국의 이미지 세탁 작전, 동맹국들을 의식한 과잉 행동 같은 해시태그가 떠돌았다.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한 독일 기자가 내게 말했다.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미국이나 유럽이 주도해야 할 장면인데 이번에는 한국이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프랑스 기자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너무 눈에 띄게 움직이는 건 다른 나라들의 반발을 부를 겁니다. 특히 미국은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희석되는 걸 원치 않아요. 나는 그들의 대화를 기록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복잡해졌다. 현장에서 내가 본 것은 분명히 절실한 구조 활동이었는데 국제 무대에서는 그것이 곧바로 정치적 경쟁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한국이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준비해둔 것이 아니냐. 혹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전략적 거점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같은 의심 어린 기사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카불의 거리에서 이런 기사들을 읽는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정치 따위에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을 살려낸 그들의 손길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는 모든 것이 경쟁과 계산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단지 생명과 죽음의 차이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등장은 이미 세계 외교 판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국제 언론에서 퍼져나가는 논란을 뒤로한 채 다시 카불의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치와 음모가 아무리 떠돌아도 이곳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고 내일을 살아내는 것이었다. 무너진 건물 앞에는 아직도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때 한국군이 조심스럽게 장비를 들고 다가왔다. 드론은 하늘로 날아올랐고 곧 화면에 희미한 심장 박동 신호가 잡혔다. 구조대가 신속히 움직였고 곧 돌무더기 속에서 작은 손이 드러났다. 그 손은 먼지투성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아이를 꺼내는 순간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아이를 끌어안았고 군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옆으로 물러났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그 장면은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순간이었다.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가 만든 전쟁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살리려는 손길을 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한국군 쪽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다. 저녁 무렵 구조 작업을 마친 병사들은 모닥불 옆에 앉았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낯선 음식이 놓여 있었다. 현지 주민들이 가져온 빵과 말린 과일이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주민들이 간절히 권하자 결국 함께 나눠 먹었다. 그 순간 군인과 주민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무너졌다. 나는 작은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구조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한국군 의료팀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붕대를 감은 채 군인들에게 장난을 걸며 웃고 있었고 군인들은 서툰 파슈토어 단어를 배우며 화답했다. 친구, 친구. 아이들은 그 단어를 따라하며 환하게 웃었다. 유엔 직원 한 명이 내게 속삭였다. 이 장면을 보세요. 국제 정치는 항상 계산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고 아이를 웃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메모장에 적었다. 인도주의는 국경을 모른다. 그날 밤 카불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작은 마을 광장에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한국군이 설치한 임시 조명등이었다. 사람들은 그 불빛 아래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언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노래는 분명히 희망의 노래였다. 옆에 앉은 한 청년이 내게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강대국 사이에서 희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은 우리 곁에서 함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가 아닌 인간으로서 말이죠. 나는 그 말을 잊지 않으려 다시 기록했다. 국제 무대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경쟁이 오가고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단 하나의 진실만이 살아있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었다. 지진 발생 후 시간이 흐르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처음 한국군이 도착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강대국들의 약속에 속아왔기 때문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화려한 언어와 거대한 액수를 내세웠지만 결국 남은 것은 폐허와 빈손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등장을 처음에는 쉽게 믿지 못했다. 나는 카불 외곽의 임시 구조 캠프를 다시 찾았다. 그곳은 이제 단순한 구호 거점을 넘어선 작은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매일 아침 한국군이 세운 의료소를 찾아왔다. 부상자를 치료받으려는 사람뿐 아니라 단순히 안정을 얻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한 아버지가 내게 말했다. 처음에는 그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몰랐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이용하려는 게 아닐까 의심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을 안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며칠 전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된 생존자였다. 그의 작은 손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아버지는 군인들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캠프 주변에는 새로운 풍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들이 모여 한국군 병사에게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웃음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병사들도 파슈토어 몇 마디를 배워 주민들과 나누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의 마음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이를 데리고 캠프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는 늘 외면당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먹고 자며 밤새도록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이들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말은 나를 깊이 울렸다. 이곳에서 신뢰라는 단어는 가볍지 않았다. 너무 많은 배신과 실망을 겪은 사람들에게 신뢰는 오직 행동으로만 얻어지는 것이었다. 2주가 지난 지금 한국군 캠프는 단순한 구조 거점을 넘어 희망의 장소로 불리고 있었다. 주민들은 일부러 그곳에 모여 밤을 보내며 안정을 찾았다. 아이들은 군인들과 축구를 했고 여성들은 의료소 옆에서 작은 시장을 열기 시작했다. 절망 속에서도 삶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현지 언론은 한국을 새로운 방식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한 신문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대국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은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친구들. 유엔 직원 또한 내게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작은 지원국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있죠. 나는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 긴 시간을 단 몇 주 만에 단축시켰다. 그날 밤 캠프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주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불빛 사이로 보이는 글귀는 단순했지만 강렬했다. 한국, 우리의 진정한 친구.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원조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은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도시에는 조금씩 질서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긴급 구조 활동이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들어서자 정부와 주민들은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감사와 보답의 단계였다. 나는 카불의 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건물은 여전히 지진의 흔적을 안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무너진 벽 사이로 특별한 긴장감과 기대가 흘러나왔다. 수십 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고 아프가니스탄 임시정부 고위 관계자가 연단에 올랐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이번 재난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약속했지만 가장 먼저 행동으로 우리를 지켜준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장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어서 놀라운 발표를 이어갔다. 아프가니스탄은 한국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희귀자원 가운데 하나, 전략적 가치가 높은 리튬 광산의 개발 우선권을 한국에 부여합니다. 또한 카불 중심의 코리아 프렌드십돔이라 불릴 국제의료센터 건립 권한을 한국에 위임합니다. 기자석에서 일제히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나는 그 순간 내 손이 떨려 메모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보통 이런 결정이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을 향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그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한 아프간 의원이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오랫동안 큰 나라들에 의해 이용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을 진정한 친구에게 맡기기로 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청사 밖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고마워요. 한국나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태극기를 그린 작은 종이를 흔들었다. 한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말했다. 이 선물은 단지 자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가족과 같습니다. 국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끊이지 않았다. 한 미국 기자가 나에게 물었다. 이게 현실이라고 믿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한국에게 광산과 의료센터 권리를 주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이곳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한 손길에 대한 진심 어린 보답입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곧 코리아 프렌드십돔의 구체적 계획이 공개되었다. 설계도에는 대형 원형 건물이 그려져 있었고 내부에는 수술실, 응급실, 교육센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관계자는 말했다. 이 돔은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의 협력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전쟁과 재난에 지친 이 땅에 진정한 우정을 새길 공간이 될 겁니다. 나는 카메라 렌즈 너머로 주민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피로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미래를 향한 희망이 비치고 있었다. 유엔 관계자 역시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흔히 돈으로 표현되는 원조만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면은 다릅니다. 한국이 준 것은 행동이었고 아프가니스탄이 돌려준 것은 신뢰와 자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외교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선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선언이다. 그날 밤 카불의 거리에는 사람들의 환호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한국군과 함께 춤을 추었고 여성들은 작은 등불을 밝히며 미래를 기원했다. 불빛 사이로 보이는 문구는 단순했지만 강렬했다. 한국 영원한 진정한 친구. 카불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국제사회는 크게 술렁였다. 한국이 리튬 광산 우선권과 국제의료센터 건립 권한을 받았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이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먼저 들려온 것은 워싱턴의 반응이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심스레 말을 골랐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다만 국제 지원은 균형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국가의 과도한 특혜가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의 발언은 외교적으로는 온건했지만 실제 의미는 분명했다.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는 불편한 신호였다. 워싱턴에 주재하는 한 외교 소식통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지금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어온 건 자신들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한 듯 보이니 내부적으로는 불쾌한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다. 베이징 관영 언론은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한국은 재난을 빌미로 과도한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인도주의가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다. 나는 기사를 읽으며 했다. 같은 시각 카불의 거리에서는 여전히 고마워요. 한국과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전략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자였다. 국제회의장에서도 긴장이 감돌았다. 한 유럽 외교관이 내게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불편합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이 주인공이길 원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모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CNN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패널들이 이렇게 토론했다. 한국은 지금 새로운 외교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과 약속이 아니라 현장에서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 모델이죠. 그러자 다른 패널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게 오래 지속될까요? 강대국들은 이런 변화를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메모장에 크게 적었다. 질투와 불안, 그리고 새로운 외교 질서. 카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이런 국제적 논란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한 상인은 내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도 중국도 오래 봐왔습니다. 그들은 늘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손으로 우리를 끌어냈습니다. 누가 진짜 친구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강렬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복잡한 정치가 아니라 절박한 순간에 내민 손길만이 남아 있었다. 유엔 관계자 또한 내게 털어놓았다. 흥미로운 건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인도적 차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현장에서 신뢰를 쌓았고 아프가니스탄은 그 보답을 국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은 이를 가볍게 넘기지 못할 겁니다. 나는 국제 언론이 붙인 표현이 떠올랐다. 코리안 휴머니터리언 디플로머시. 한국식 인도주의 외교. 그것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었다. 밤이 되자 카불의 캠프 안에서는 여전히 노래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세계의 수도들에서는 분명히 다른 목소리가 오가고 있었다. 질투와 경계, 그리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안한 속삭임이. 나는 노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이제 세계는 선택해야 한다. 말로만 존재하는 지원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처럼 행동으로 증명할 것인가. 카불의 하늘에는 여전히 먼지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의 표정은 달라지고 있었다. 나는 임시 캠프를 거닐며 아이들이 한국군과 함께 축구공을 차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삶이 움트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국제사회의 약속에 냉소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한국을 입에 올릴 때마다 은인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한 노인은 내게 말했다. 우리는 늘 큰 나라들의 계산 속에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산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수십 년간의 역사를 뒤집는 울림을 담고 있었다. 국제 언론들도 이제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현장형 인도주의 강국 대한민국. CNN, BBC, 알자지라까지 앞다투어 한국의 사례를 다뤘다. 한 영국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원조국이 아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신뢰를 얻으며 국제관계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 나는 메모장에 크게 적었다. 돈에서 행동으로, 약속에서 신뢰로. 카불 외곽의 작은 마을을 찾았을 때 주민들이 직접 세운 나무 팻말이 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서툰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 위기 속 우리의 진정한 친구. 그 문구는 언론의 기사보다, 외교관의 연설보다 더 진실했다. 유엔 관계자 역시 내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해서 영향력이 작은 것이 아니며 진정한 힘은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캠프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의료돔이 가동 중이었고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전등 불빛이 아니라 절망을 뚫고 나온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다. 밤이 되자 주민들이 모여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가사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마음은 전해졌다. 그것은 생존을 넘어 새로운 신뢰의 선언이었다. 나는 펜을 들어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100만 달러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그러나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준 것은 숫자가 아닌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씨앗이 되고 있다. 그 순간 나는 기자가 아니라 목격자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국제 정치의 계산을 넘어서는 힘,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신뢰였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신뢰를 가장 강력한 외교 자산으로 손에 놓고 있었다.